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율,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같은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와닿지 않죠. 먼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의 연기금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초대형 헤지펀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것도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 원금 손실을 안 보는 상태에서, 둘째, 각종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 바로 투자 이익이죠.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위험 제로, 수익 최대인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투자 이익 중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제일 쉬운 건 바로 은행예금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 적금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1년 동안 맡겨주시면 연 2.5% 이자를 드립니다 라고 약속하면 이 약속은 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적금 드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투자도 은행 적금보다 안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전한 은행 적금의 금리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쳐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50%입니다. 세금 떼면 2% 겨우 넘을까 말까 할 때 미국은 4.5%니까 세금 다 떼도 4% 언저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나라 2%, 미국 4%,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코리아팀 파이팅 하면서 한국에다 적금을 드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에 1년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세후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돈을 미국에 넣으면 세후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차이라는 건 한 달에 약 17만 원씩 더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리의 문제가 환율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외국인 투자금이라고 하면 전 세계 각종 화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부동의 1위이고 나머지 국가는 감히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2차 대전 이후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은 막강한 경제 성장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MIT나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그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그 회사들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 다시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8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무역 결제의 대부분은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해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무역 결제의 4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미국 달러를 최우선 순위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간다는 건 직접적으로는 국내의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급할 때 달러를 사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화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직접적인 경제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고
경제력의 차이가 외교와 안보의 차이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금리조차도 저렇게 높다면 대부분의 해외 자금은 모조리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 5위다, OECD 국가답게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부르짖어도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없으니 굳이 손 내밀고 잡아줄 다른 나라들도 없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과 어떤 마찰이 생겨서 전쟁 날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와 경제적 이권이 깊게 엮여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니 굳이 전쟁이 안 나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국가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건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이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한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다만 잠깐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돈을 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나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못 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각종 제재와 시장 폐쇄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휴전국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런 구조적 손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서울이나 경기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기 집값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안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서 땅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를 돌연선 개념이라고 하는데 미군의 작전 범위와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표시한 가상의 선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죠.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 분단 비용을 줄이고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요. 문제는 이 두 접근법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식혀야 하고 물가가 너무 안정적이거나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해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버블이 생길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네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부동산 버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코로나 시절 영끌 문제로 부동산이 폭등한 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어차피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집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카드론까지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구매했어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 자기 돈에 9억 원 대출받아서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시 대출금리가 연 2% 정도였다면 월 이자가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5% 이상 올라서 월 이자가 375만 원이 되었습니다. 225만 원이 늘어난 거죠.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10억에 산 집이 8억으로 떨어졌다면 9억 빚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8억이니까 1억 원의 마이너스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투잡을 하는 거죠. 배달 알바가 제일 흔하고요.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한 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직장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 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그때는 어차피 갚지도 못할 빚 때문에 그 고생하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에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내부 문제들과 별개로 글로벌 금융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고 2024년부터는 소폭의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럽중앙은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금리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다른 길을 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거든요. 한편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2024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는 345.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금융 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직접 투자이고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단기적 유출입과는 다른 성격의 자금입니다. 금리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단기 증권 투자 자금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시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해외 자산에도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게 좋아요. 둘째, 금리 변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부동산과 주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셋째,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끌 사례에서 보듯이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넷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단기적인 금리 변동이나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율, 외교, 안보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2%포인트 가까이 납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적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및 제도, 문화 등은 항상 어우러져서 갑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중견 국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기술력, 교육 수준, 제조업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